자, 이번에는 귀염둥이 살인방이에요. 양지열 변호사가 오늘 일정에서 못 오시고 대신 빨간아재 박효석 기자와 함께 5분 모시겠습니다. 네? 자, 인사하시고 다들. 윤석열 자리 여기 윤석열 자리. 자, 다른 분들은 다 아시니까 가만히 계시고요.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을 사실상 모두 참관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전문적인 최고의 해설을 해오신 우리 귀염둥이 5인방을 다 합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빨간아재 박효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가끔 보는데 재판 끝나자마자 달려와가지고 차 안에서 혼자 하시잖아. 참 외로워 보였어. 그러니까요. 방청객이 있으면 얘기도 잘 나오고 좋은데 그러니까 혼자 있어 좀 외로웠습니다. 혼자 정말 놀라운 활약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엔 꼭 모셔야 되겠다 싶은 게 지난 금요일에 조국 재판 2009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거기에 조민 씨가 참석했냐 안 했냐 가지고 막 공방이 정경심 교수 재판 때부터 있었잖아요. 증인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증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했고 그 말들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정리를 완벽하게 하셨더라고. 네 분들 부르지 말까 하다가 치즈 먹어야 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먹방 해야지 먹방. 정경심 교수 재판, 조국 전 장관 재판 끝나면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렇지. 다들 빨간색 쳐다보고 알고 보면 요새 이제 수습 기자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야. 얘들은 고민하다가 급하면 이제 빨간아재. 급하면 자, 이분들도 다 참조하고 저도 참조하고 증언의 변화 설명해 주세요. 이 증인이 2명이 나왔었는데요. 예. 한 명은 이 조양의 한영예고 동기.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요. 한 명은 다른 학교 학생. 다른 친구. 학교 학생. 그 중에 이제 같은 반 친구였던 장모군 진술이 예.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미나 현장에서 조양을 봤냐 못 봤냐가 핵심 관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장군의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나 예. 정경심 교수 1차 법정에 작년 5월 7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의 증언은 비슷합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그 동영상이나 사진을 봤을 때 조양 얼굴하고 다르다. 얼굴과 다르다. 예. 재판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예. 다르고 현장에서 조양을 본 기억이 없다. 거긴 나 혼자 같다. 예. 그렇게 이제 1심에서는 증언을 했어요. 그죠? 예. 지난 23일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과 예. 정경심 교수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는 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는 폭탄 발언을 했죠. 예. 동영상, 사진을 봤을 때 조양이 99% 맞다. 99% 맞다. 예. 그리고 1차 증언할 때까지는 조양 안 왔다. 이렇게 해석될 법하게 발언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 두 번째 증인 출석해서는 조양을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지. 예. 봤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봤을 가능성을 남겨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왔었네 사진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틀 뒤 일요일 새벽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글을 써놨다가 이 디테일.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우리한테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바라지 않아 나는. 그랬다가 다음날 공개로 전환했어요. 지난주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의 증언과 사실은 골격은 같아요. 골격은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사진에 담겨 있는 여학생이 조양이 맞다. 맞다. 그러니까 조양은 확정적으로 말한 거야 이번에는. 맞다. 분명히 참석했다. 참석했다. 십몇 년 전 기억은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게 그러면 1심 때는 왜 저렇게 그렇죠. 얼굴이 다르다고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요. 아버지, 장 교수.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던 조민 학생을 인턴 지도했던 그 아버지가 출국 금지가 된단 말이죠. 그때. 그리고 나서 7번 소환 조사를 받아요. 6번이고요. 아, 6번인가요? 네, 조서가 남아있는 건 5번이고 아, 이 디테일 봐. 엄마도 한 번 소환 조사를. 2번입니다. 아, 이 디테일. 엄마는 2번이래. 한 9번. 그리고 장모 씨,
본인도 4번. 세 번입니다. 11번 맞춰야지. 11번을 맞춰야지. 못 맞추냐고 그거는. 총 11번 조사를 받았는데 자기한테 복수심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조민, 너의 가족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한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를 실토하는 거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인턴 기회를 주고 논문 지도를 해줬잖아. 근데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치도곤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나오는 보복 심리, 피해 의식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내가 세뇌가 됐다. 그렇지. 영향을 받았다. 근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 시간이 좀 이 지나고 얘기를 하고 보니 있어요. 이게 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더라. 또 하나가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있었다. 네.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네. 2차 증언 직후에 언론에 다 뭐라고 보도가 됐느냐면 이 장 씨가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않았고 오락가락 했다. 그렇지. 근데 그거를 보고 이 친구가 아니 안 되겠다. 내 뜻을 제대로 밝혀야겠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불만이 같이 표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그러면서 말을 언론이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걸 또 한 번 경험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지. 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현장에서 들었으니까요. 99% 맞다라고 했습니다. 99% 맞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뽑은 언론도 거의 없다시피 하거니와 그나마 본문에서라도 다룬 언론 기사를 보면 90%라고 쓴 데가 있어요. 절반 정도는 90%라고 쓰고 있어요. 기자들이 거기 7, 8명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왜 가면 갈수록 90%라고 전환해서 기사를 쓸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으니까 10% 여지를 남겨뒀구나. 이런 인식을 주입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90%라는 지금 건 거의 100%라는 뜻이고 90%라는 건 가물가물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99가 90이 되는 이 상황, 며칠간의 상황 속에서 언론이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싶어 하는 그 심리를 저는 오히려 읽을 수 있다고 봐요. 저 예리함을 보라. 그래서 장군도 공판 직후에 양심할 본인의 필요 없어 지금 듣다 보니까. 본인의 증언이 어떻게 보도되는지를 보면서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를 못 봤다로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그건 다른 얘기지. 네. 못 봤다는 거는 기억이 있다는 거거든. 보지 않은 기억이. 그건 다른 그러니까 얘기지. 장군이 검찰 조사할 때는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못 봤다. 예, 못 봤다. 근데 이번에는 바꾼 것이고 사진을 보니까 왔네. 이 진술한 거거든요. 근데 제목은 여전히 본 적 없다. 이렇게 제목이 뽑혀서 보도가 되는 걸 보면서 SNS에 그런 글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1심 때는 왜 그렇게 증언했는지 이유도 설명을 한 거죠. 보복심의 진실을 가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행간에 보복심보다는 공포심이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큰일 검찰에 나거든요. 찍히죠. 네. 검찰에. 검찰청에 가서 수사를 받았고 자기는 아버지가 출국 금지가 됐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이 처음 이 참전할 때 조민 씨 입학 취소 이런 압박이 들어간 거란 말이지. 그걸 이제 가족 인질극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장 씨도 가족 인질극을 겪은 거다. 온 가족 11번을 조사를 받았어. 잘못하면 우리 가족 풍지박살 날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면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는 거지.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검찰이 자기 가족을 압박하고 있잖아. 그러면 검찰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검찰의 논리편에 쓰는 것은 검찰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알아서 긴다라고 하죠. 누구보다 그걸 잘 아는 게 특수검사들이 친절하게 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 출국 금지잖아. 조국 당하고 있는 거 보잖아. 삐끗하면 온 가족이 다 가는 거예요. 이게 가족 인질극이지. 그 가족 인질극이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장면이 그거예요. 장군이 3차례 조사받았습니다. 세 차례. 예, 19년 9월 4일에 조사를 받고 새벽 3시 반까지 조사를 받았어요. 이 디테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5일 새벽까지. 그러고 나서 오전에 자신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떼다가 제출하고 2차 조사를 또 받아요.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본인의 스펙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서울대에서 논문도 쓴 것도 있고요. 고1 때. 그리고 며칠 있다가 3차 조사를 받는데 9시 35분에 출석을 해요. 네, 오전 9시 35분에. 네. 근데 3시간 반 동안 조서가 없어요. 그것도 중요한 대목이야. 그 조서가 없어서 변호인이 묻습니다. 그때 세미나 동영상을 보면서 진술을 한 날이거든요. 예. 검찰하고 세미나 동영상을 반복해서 봤을 것 아니냐. 그렇죠. 그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렸니?
그랬더니 25분 정도 걸렸대요. 동영상을 본 것은 총 다시 보고 했다 하더라도 25분밖에 안 걸렸고 검찰은 뭐 다 보면 40분이라고 하는데 점심 여유 있게 1시간 동안 먹었다 치자고요. 그래도 2시간이 넘게 비워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뭘 하고 있었을까? 이 친구는 기억이 없대요. 기억이 없을 수가 없지.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받는 사람 옆에 앉아만 있어봤잖아. 장군이 지금 기억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여기 부분이 장씨도 사실은 여기 있어요. 위증죄를 피해가기 위한 거거든요. SNS에서는 봤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야기한 기억이 없다 이게 바꿔요. 그렇지. 예, 검찰과 그래서 이야기 나눈 기억이 없다. 도착하자마자 보통 조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시간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총 3시간이 비는 거 아니에요. 3시간 가량. 밥 먹고 했다 하더라도 2시간은 빈단 말이에요. 저는 그 2시간 동안에 검찰이 앉혀놓고 겁을 주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 그 생각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앉혀만 놔도 압박이 돼요. 처음에는 보자마자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맞으니까. 얘기했었다고 그래. 지금도 맞다고 하니까. 근데 아니다라고 말해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지 계속. 처음에 그 길을 계속 인도해 줬겠지. 예, 처음에 조민이라고 얘기를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진짜 맞아? 뭐 하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조민이 맞다고 하면 닥칠 일이 두려운. 야, 그럼 나도 털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아버지도 털 수 있잖아. 검찰이 원하는 거 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빠져나가려면 우리 가족이 이런 사이클로 들어가도록 아주 친절하게 인도하여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서에 작성할 수 없는 질문들. 조소에서는 유도할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조서는 잘못 기재돼 있다라고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서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사전 작업들. 그렇죠. 조소에 들어가기 거죠. 전에 네. 심리적 상태를 겪어봤잖아 나는. 정확해. 그게 정확해. 조서에서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소에는 남길 수 없는.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네. 장 씨가 조민이 아니라고 말할 심리적 상태로 맞아요. 그 몰아가는 네, 거거든. 근데 그게 친절하게. 특수부나 형사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 제가 7개월 동안 49번을 죄수인 가운데서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가 그쪽에서 원하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법무부에다 감찰 요청을 넣었는데 그 양반은 결국은 내가 죽어야 이게 끝나나 보다 해서 동부구치소에서 자살 시도까지 했었어요. 근데 어떤 수법을 쓰냐면 아침에 9시에 불러요. 불러서 그 전날 조사해서 원하는 답을 못 들었잖아? 그럼 야 그거 가서 잘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와? 한 다음에 아침에 9시에 딱 불러요. 그 다음에 5시 55분까지 포승줄에 묶인 채로 그대로 그냥 대기시켜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 나오면 조사받을 때는 포승줄을 풀지만 대기할 때는 포승줄을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일부러 5시 55분까지 대기시켜 놓고 5시 55분에 불러다가 어제 그 부분 어떻게 생각 제대로 났어? 하고 한마디에 거기서 대답이 또 시원찮다. 그럼 다시 들려보내. 다음날 아침에 또 와서 포승줄로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을 때였는데 경찰 비리를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다 불어준 거야. 그러고 나서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 시도까지 가는 그러니까 거야.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검찰이 조패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건 재소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 이야기인데 있는 사람. 지금 이 장군 같은 경우는 검사가 또 어떤 수법을 쓰냐면 나 나쁜 아저씨 아니야. 그렇지. 너한테 도움 주려고 내가 하는 거야.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답변하는 게 너의 가족을 위한 길일지 잘 생각해보고 이 아저씨가 그렇게 도와줄게. 이런 냄새를 풍기는 거죠. 심리적 세팅. 왜냐하면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면 그게 조서에 남잖아요. 또는 그 영상 녹화해 주세요. 그럼 영상 녹화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전 면담이라는 절차는 어떤 기록도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사전 면담 제도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고소에 안 남기 때문에. 자, 그게 지금- 첫 번째 이유고. 사전 면담 말씀하신 김에 그렇게 3차 조사까지 모두 받고 작년 5월 7일 정경심 교수 법정에 처음 증인 출석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변호인이 물었어요. 혹시 그 사이에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면담을 하거나 연락이 가거나 통화한 적이 있느냐? 네. 장군 왈 그랬던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 그 이후로도. 그 부분을 기억에서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버지도 빠져나가고 자기도 빠져나가고 할 방법은 우리를 이런 곤혹스러운 처지에 이르게 만든 조국 가족한테 떠밀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란 말이죠. 몰아넣는 거지. 웬만하면 다 그렇게 돼요. 이 가족인질교 관련해서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딱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또 다른 에피소드가 뭡니까? 이 장 교수가 단국대 인턴을 의뢰한 사람이 누군지에 관해서 진술한 대목이 있습니다. 검찰 조서에. 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학부모가 전화를 해와서 예. 학생을 보낼 테니
인턴을 받아주고 논문을 쓸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조양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다. 라는 네. 대목이 있는데 그거를 현출하면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장 교수가 나는 저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라고 해요. 오. 어떻게 얘기했니 물어보니 나는 학부모란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왜? 나는 그때 학교에서 한영 외고에서 전화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라 마라 이런 대화까지 나왔다. 오. 둘째, 나는 정경심 교수 목소리도 들어본 일이 없는 상태였다. 오. 근데 전화가 왔다고 하니 검사가 남자냐 여자냐 물어서 나는 여자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한영이고 입시 디렉터는 김모 씨 남자거든요. 네. 그럼 여자는 정경심밖에 없네. 해서 정경심이라고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아,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기재하는 것에 동의를 안 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물었을 거 아닙니까? 추궁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진술을 안 하니까 변호사하고 나갔다 와라. 변호사하고 의논하라는 거지 지금. 40분 동안. 그래가지고 이 장 교수가 버티다가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정경심이 했다고 합시다. 라고. 야. 그 40분 동안 나갔을 때 혹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거나 구속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냐? 물었어요. 네. 장 교수 왈 노코멘트라고 했고요. 야. 노코멘트란 거는 들었다는 이야기네요. 아예 아직 안 끝났어요. 장 교수가 조서가 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 장 교수가 맨 끝에 자필로 진술을 써놓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 가족이 적극적으로 휴사에 협조했으니 이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 빼달라는 얘기지. 예, 빼달라. 검찰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빼달라. 해줬으니까 나 빼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그리고 작년 4월에 실제 장 교수가 증인 출석하거든요. 법정안이 소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렇게 진술한 적 없어라고 하고 막 검찰은 막 들이대고 모든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서 장 교수가 이제 퇴장하느라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직 재판은 진행 중이에요. 네. 거기서 검사석으로 가면서 검사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악수를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런 장면 혹시 보셨어요? 저는 처음 증인이 봤는데 자기 증인 마치고 나가면서 검사들이 한 9명, 10명이 있거든요. 가서 악수를 해. 그래서 너무 황당하니까 재판장이 농담을 해요. 변호인하고는 안 합니까? 그랬더니 장 교수 왈 변호인은 적입니다. 라고 하고 퇴장을 합니다. 검찰에게 나를 피의자로 기소하지 말아달라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한인석 교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피의자로 돼 있어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소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원래 이 검찰이 잘 증인들은. 쓰는 기법이긴 한데 예. 이 장 교수님도 언제든지 피의자로 기소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 인질극 맞지? 인질극이지. 제가 취직값을 하기 위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여자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한영예고에 입시 디렉터가 별도로 있어요. 그분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었어요. 남자예요. 그럼 여자는 누굴까? 그 입시 디렉터를 상대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물어봤더니 입시 디렉터의 업무를 도와주는 여직원이 2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화한 게 맞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 터졌을 때부터 얘기했지만 이건 학교가 학부형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학부형 중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부형한테 요청한 사안이거든. 장 교수는 학교 연락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한영예고 그 OSP반 학생들이 한 34명 정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MB정권 시절에 입사관제가 처음 도입되고 인턴 체험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그런 제도가 사회에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 인턴 체계적으로 받아주는 프로그램이 어느 회사에 있고 어느 기관에 있어요.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중에 인턴을 받아줄 수 있는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우리 학생들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면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 공개를 하고 그중에 난 이걸 하고 싶어요 하면은 거기 컨택을 해서 그걸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입시 디렉터 역할인 거예요. 그 초기에 나왔던 얘기고. 예. 네. 서울대 공익기법센터 인턴은 장군 말고 조양 말고 전혀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도 한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중요한 것은 학교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학교가 권장하는. 근데 이거를 교수 집안끼리 서로 교환한 거 아니냐라고 맞교환해서 품앗이한 거 아니냐고 이제 프레임을 짜서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전화한 걸로 됐어야 하는 거지. 그걸 계속 몰아간 거지. 근데 정경심한테 전화 안 받았는데 조소에는 그렇게 남아있는 사연을 법정 기록으로 남긴 거 아니에요. 장 교수가. 내가 그 말 한 거 아니다라고.
그 장 교수가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그 학교 직원이 전화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뉴스 공장에서만 얘기하니까 네. 보도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얘기했었어. 하긴 했었어. 들은 이야기인데 또 놀라네. 근데 진짜 이거의 공포심이 내가 말실수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나는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아보면 납작기라고 옆에 합니다. 있는 변호사도 납작기라고. 느낌이 되게 위축돼요. 납작기라고 검찰에 해요. 가면 아유 검사님 말씀하신 변호사조차도 그러는데 일반인은 오죽하겠냐. 제일 열받았던 게 노동사건 하다가 이게 막 치고 받았어. 그랬더니 변호사님 이러는 게 피의자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더라고 진짜. 확 위축되지. 그러면 아닙니다. 예. 나는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도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요. 그 사람의 얘기인 즉슨 자기도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검찰이 질문을 하고 본인이 있는 그대로 답변을 했는데 검찰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조서에 기록하지 않는다고. 안 써주더라. 계속 유도하고 추궁하고 그래서 후퇴하게 만든다. 자, 신이 그럼 아니고 박근혜 얘기로 넘어가요. 이분도 이제 증언이 변하는데 우선 박군은 누구냐면 대원외고 학생이었습니다. 네. 이 학생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던 학생인데 작년 5월 7일 1차 증언 당시에는 조양이 명백히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명백히 아니다. 사진을 볼 때. 그런데 검찰 진술 조서에 보면 사진을 보니 조양을 닮은 것 같다라는 진술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보도가 안 돼요. 엇갈린 진술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신문을 하죠. 근데 지난주에 2차 증언의 과정에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미 사진을 보자마자 조양 맞다라고 진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진술을 했는데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검찰이 야 우리가 이런 증거도 있고 이런 증거도 있고 이렇게 많이 수사를 했는데 네가 확신할 수 있어? 그렇지. 너 잘못하면 그렇지. 너도 박군이 재미없다. 내가 사진을 딱 보고 이거 내 친구 조양 맞아 했는데 검사들이 수사를 많이 했고 증거도 많이 갖고 있을 테니 검사들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뭐 해서 후퇴한 게 조양 닮은 것 같다라고 그나마 남아있는 거예요. 조서에. 요 부분 제가 저기 해놓은 게 있거든요. 변호인 반대 신문 때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저 동영상 처음 보여줬을 때 조민 맡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이 우리도 사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입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증거들을 보면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하기에 그럼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자마자는 이건 조민이다라고 말했다.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원래 자기가 확신하는 것도요. 조사 받을 때 이거 아니라고. 그리고 다른 증거 우리 많다? 다른 사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 흔들려요. 사람이 자기가 100%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흔들려요. 원래. 그러면 박군은 왜 저렇게 방어적으로 했을까 진술을. 박군도 3차례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3시간이 있는데 박군 같은 경우는 박군은 처음 조사를 받고 수사관을 딸려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다가 제출하고 바로 이어서 2차 조사를 받습니다. 박군의 생활기록부에는 본인의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 법무법인에서 한 활동 확인서도 있고요. 광고회사에서 활동한 것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본인의 아버지가 다니시는 곳이고요. 광고회사는 본인의 작은아버지 회사입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최강욱 의원이 조 아들 인턴 했던 것 같이 엮으면 이 친구도 아버지도 다 작은 아버지도 전부 다 똘똘말이 또 되는 거예요. 너도 당할래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생활기록부.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생활기록부가 사실상 이 사람들의 볼모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시절에 고등학생들은 다 비슷비슷한 이런 정도의 스펙을 쌓으면서 고등학생 체험학생이 뭐 대단했겠어. 그냥도 줬대는데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꼼꼼하게 따져보면 너도 걸릴 수 있다라고 그런 압박을 받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되게 비겁한 게 참고인이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떼와. 그렇지. 수사관을 대동시켰어. 그걸 떼오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동안 일부러 그렇게 온갖 생각이 검찰이 그래서 났겠지. 비겁하다고 이거. 비겁한 게 아니고 사악한 거지. 그렇지. 사강당하고 평하는 게 더. 비겁한 게 예. 아니지. 정정합니다. 사악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수사관을 옆에 대동시켜가지고 가면은 그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 위축되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고인인데 수사관 붙여가지고
당신 것도 떼와. 당신 것도 한번 보자.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계속 할 거 아니야. 갔다 오는 동안. 그리고 갔다 오는 동안 수사관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협조 잘 부탁한다라는 말만 해도 겁이 나잖아요. 협조를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협조를 안 하면 협조라는 말 어디까지 협조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와.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그 기사량 속에서 이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역기면 죽는다. 그때 느낌은. 박 씨가 그때 느꼈을 압박감은 나도 저 꼴이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네. 모두가 잘못된 보복심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조국 가족 때문이야.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죠. 당연히 그 그렇죠. 당시에 심리적 흐름이라는 게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손가락질할 대상을 본인도 찾지 내가 나쁜 사람이 않으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심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박군도 장군도 가족이 다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마음의 풍경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장 씨가 어떤 사람은 왜 이제야 말하냐고 탓할 수도 그렇게 있지만 그럴 수 없다고 봐요. 네, 그럼 그거 안 겪어봐서 그런 거고 난 이거 용감한 거라고 봐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군이 냈던 정작 큰 용기는 왜곡된 진술을 바로잡거나 또는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사과를 한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본인을 대면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그게 큰 용기일 거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도 자기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장 씨 가족은 아버지도 그렇고 장 씨 본인도 그렇고 나름대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장군은 작년 첫 증인 출석했을 때도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검찰 조사 당시에 들었다는 얘기를 이미 그때도 했었어요. 아, 예, 그때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던 거고 이번에 이게 주목을 받은 거죠. 가족 전체를 인질로 잡고 사람 간의 관계를 전부 다 단절시키고 조민 씨도 마지막 진술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자기들 친구들 연락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가족 전체를 인질로 잡아서 이 관계를 전부 다 단절시키는 지옥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난 솔직히 잘 용서가 잘 안 돼요. 저도 검찰. 그게 검찰들.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이 같이 합세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언론에서 융단 폭격을 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우리 가족도 이렇게 언론에 내 이름 막 공개되고 그렇게 될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마 이 조양이 그 성격과 스타일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따르는 스타일이어서 뒤에서 알게 모르게 기억을 되살려주는 친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미나 사진 오른쪽에서 찍힌 이 사진을 보면 조양 오른쪽 의자에 이렇게 연분홍색 무슨 뭐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은 그것이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친구가 전화해서 그거 기억 안 나냐? 그거 가방이 아니고 늘 가지고 다니던 쿠션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그 왼쪽에 앉아있는 남학생, 장군은 본인이 어디 앉아 있었는지 지금도 여전히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왼쪽에 앉아있는 남학생이 너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친구들은 이것이 그 장군 맞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대요. 기억이 지워야 바로 되는 옆에 상황이기 있어도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긴 있어요. 뭐 오래 그럴 수도 지나면. 있죠. 근데 이제 사진을 보고 자기가 자기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 곤란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 마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옥 같았겠냐고. 근데 지금 친구들이 전화해서 연락해 주길 네가 들고 다니던 쿠션이야 가방이 아니라 맞다는 거지. 조민이 두 사람 말고도 당시 조민 씨가 왔다는 걸 봤다는 사람은 몇 명이나 더 있어요. 그렇죠. 몇 명이나 더 있는데 검찰은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안 쳐주니까 지금. 제가 어젯밤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은 다시 뒤져봤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단의 첫 번째 근거는 장 씨 증언이었고요. 네. 두 번째 근거는 박 씨 증언이었습니다. 네. 이 두 명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 네. 그러니 신뢰할 만하다 하고 전제를 해놓고 네. 나머지 봤다고 대화 나눴다고 칭찬해줬다고 증언한 사람이 여럿 있잖아요. 네. 그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해버린 논리가 이 두 명의 증언이 믿을만하니 이 사람의 증언은 이 두 명의 증언과 배치된다. 그러니 이것은 믿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진짜. 그러면 이 두 명의 증언이 뒤집히거나 달라졌다면 나머지 배척됐던 목격했다라는 증인들의 증언도 다시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증언이 나온 것은 조국 전 장관 재판이에요. 정경심 교수는 예. 선고만 남았어요. 이렇게 달라진 증언이 나왔을 때 과연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예, 원래는 그래서 이익을 반영하려면 재판 다시 열어서 재개라고 해가지고 재개해서 이 증인을 2명을 다시 불러야 돼요. 원래는. 근데 항소심은 지금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심에서 그 증언 그걸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갈 수 있어요, 형식상. 자, 증인 2명이 나와서 그 증언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 증언이 애초에 그렇게 나왔던 이유,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빨간 아지를 통해서 꼼꼼하게 따져봤잖아요. 정경심 조국 관련 재판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 그러므로 빨간 아지는 앞으로도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저희가 끝나기 전에 1분만 시간 주세요. 1분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한 100만 명은 보시잖아요. 100만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조국 전 장관이 10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 한 가지라도 있는 걸로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국 전 장관 재판에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지. 기소조차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펀드라고 했던 그 사람들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장군과 마찬가지로 세뇌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